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정은입니다. 오늘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 주셨던 우리 학생처장님과 연구원님, 그리고 이런 자리가 시즌6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우리 사무총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도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즐겁고 재밌는 캠퍼스 라이프, 그리고 청춘의 한 페이지가 될 찬란한 연애, 우정 이런 것들을 꿈꾸셨을까요? 근데 저는 대학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정말 조용히 학교 다녀야 되겠다.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거나 도망을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 기부, 재능 기부, 그리고 환경운동까지 안 해보는 일 없이 정말 걸어다니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시간을 열심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너는 대한민국 인재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제가 이 시상식에 참여해서 축서를 듣는데, 축서를 해주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3가지 불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년급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린 나이에 정말 커다란 성취를 이루셨는데 이 소년급제는 그래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수상자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창창한 앞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되게 의아하고 또 조금 억울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상을 받고 나서 제 이야기가 뉴스 기사로 나오고 또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신문 기사로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당연히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될 거라고 엄청난 기세로 당당하게 그런 뉴스 기사나 여러 매체에서 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막상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진짜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나?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같은 생각들이 자꾸 저를 움츠러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이야기지만 대학에 가면 소위 말해서 나대지 말고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참 사람 천성이 어디 가지가 않는 게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해놓고 저 또 정말 학교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 알바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의리더 서포터즈라고 해서 학교 서포터즈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H페어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아시아 대학이랑 함께 연계해서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컨퍼런스를 성대에서 유치하겠다고 필리핀 마닐라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진짜 세상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예전까지는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형태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이제는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형태로 세상을 바꾸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법이나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사무관이 돼서 제도를 기획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사무관이 돼서 제도를 기획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행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어요. 휴학하지 않고 졸업 전까지 합격할 것. 지금은 그 조건이 참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에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시 공부도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방법이나 어떤 방향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쳐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9급 시험에 덜컥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구급이라는 그런 직업 자체가 뭐 모자라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의 마침표를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찍어야 한다는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죄책감, 그리고 열패감, 좌절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어서 임용유예를 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연수를 할 때였는데요. 그 연수 동기들이랑 같이 야구장에 놀러 갔어요. 근데 야구장에는 커다란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전광판에 저희 일행 모습이 탁 비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 일행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와 대박. 이거 나중에 오픽 시험 볼 때 에피소드로 쓰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저도 저 스스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좋은 거를 좋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해야 한다라고 했던 목표에 못 매달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난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여기 시골 출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시골 출신이라서 저는 부모님, 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저희 그 동네 분들의 기대까지 제가 충족을 시켜드려야 됐거든요. 나중에 장생포를 가시면 혹시 이정은 학생 아세요?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십니다. 그 정도라서 저는 이제 충족시켜야 될 기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 저를 넣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스스로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하신 성균관대 선배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온다던가 뭐 적어도 내가 미국에서 배운 5가지 삶의 인사이트 아니면 뭐 사업 아이디어 5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제가 인턴십을 했던 그 회사가 노숙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 단체입니다. 교육봉사 단체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막 남에게 자랑할 만한 아주 즐겁고 패션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 이 사무실이 그 LA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스키도로라고 노숙자 구역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출퇴근 때마다 이 노숙자 분들의 아주 더러운 참상을 제가 이제 두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출근하다가 막 똥 싸는 노숙자도 보고 막 마약에 찌들어서 막 거리에 널브러진 분들도 보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남들은 다 뭔가 미국에 와서 멋진 인턴십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 친구나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지금 저를 그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받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지금 보신 사진이 제가 기획했던 한국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숙자 아이들한테 한복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십에서 뭔가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 귀국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인턴십을 조기 종료하고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가 2020년 4월이었어요. 근데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하려고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LA 전역에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전 그때 선거의 시효자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돌아와서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을 해서 귀국 투표 신고를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부재자 신고를 안 하면 상관없이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서 결국 투표를 못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기엔 국외부재자 신고라는 건 제가 그만큼 투표를 할 열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인데 그것 때문에 투표를 못 하게 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두 번째로 제 착오나 과실이 아니고 자연재해라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가 아예 설치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제 선거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종의 착오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투표할 의사가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에 몇 시까지 오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약속된 시간에 사전투표소로 갔죠. 그랬더니 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정산을 막 확인해 보시더니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잘 됐다. 헌법 소원을 내자.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2020 헌마 895 사건의 사건 개요입니다. 소름. 좀 신기하시죠? 그러니까 판례라고 하면 여러분께 굉장히 먼 이야기 같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시는데, 좀 판례라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어때요? 좀 가깝게 느껴지시죠? 그럼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 제가 어떻게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됐을까요? 제가 비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럼 결과 궁금하시죠?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주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6 제3항 중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되는데 이 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법을 무효화 하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언제까지 새 법을 개정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긴 거죠? 이때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 제가 어떻게 헌법소원을 이렇게 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김일환 교수님께 헌법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었고 또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간고사 시험지에 언더도그마라는 사회학 개념을 써서 답안지를 구성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서 사회학 개념을 법학 답안지에 쓰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내가 정말 걸출한 법학 답안지를 써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법학관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리걸 마인드, 헌법 해설 이런 책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성적은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웃으면서 여쭤보는 이유가 있겠죠. 빗불이었어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가 열심히 또 즐겁게 공부했던 덕분에 2년이 지난 2022년에도 제가 배웠던 걸 까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청구 취지문을 제 헌법 중간고사 답안지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써내려 봤습니다. 지금 제가 쓴 취지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못 썼더라고요. 교수님이 빗불을 주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쓰고, 그리고 헌법소원은 대리인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국선 대리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제가 LA 총영성한 재외선관위와 나눴던 메일, 접수증, 공고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합을 했어요. 그리고 전자헌법소원센터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저도 한 번도 헌법재판소를 제 발로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상황 진행을 저희 국선 대리인 전혜경 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전화통화로 알게 됐고 이 판결 주문을 읽어주시는 모습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좀 신기하죠?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도움 주셨던 우리 김일환 교수님과 우리 전혜경 변호사님께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처음 제가 이 강연자로 이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희 연구원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연구원님께서 제가 이 성균 웹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헌법소원 심판을 했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고민을 해봤는데 뭐 헌법이 뭔지, 헌법소원 심판이 뭔지, 그리고 이 조항의 위헌성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여러분께서도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판례 행간,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하려던 일에 실패해서 혹은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요.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 못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자만할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가장 최고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계획했던 대로 사무관 시험에 바로 합격을 해서 미국에 갈 새도 없었더라면 과연 이 판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만약 제가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미국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 판례는 없었겠죠?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일들까지도 모두 다 저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일을 잘 마무리한 본인에게 더 크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위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 경험담이자 제 진심입니다. 오늘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